사랑하는 유민상 씨 그리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썰을 풀어 역사를 전하는 남자 썰민석을 따라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사회 단원이 아무래도 역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이전 것을 자꾸 잊어먹고 뭐 그러는 현상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눈이 간지럽네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좀 횡설수설 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하고 잘 들으라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첫 번째 전란의 극복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학년 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고 했었죠. 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문화재, 우리나라의 소중한 그런 문화재들도 약탈당하거나 불타거나 이랬다고 했었죠. 심지어 궁궐도 불에 탔다고 했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도 거치지 않았고 농민들의 피해도 그만큼 더 컸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먼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황폐해진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농토의 면적을 늘렸고요. 농사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나 보등을 건설했죠.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이때 실시가 됩니다. 모내기법. 대체 모내기법이 무엇이냐? 모판에 씨를 뿌려서 잘 자란 모를 옮겨 심는 방법을 바로 모내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잘 자란 모를 골라서 심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더 늘었고 잡초를 뽑기가 쉬워서 일손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모내기법 등이 보급되니까 적은 노동력으로도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부유한 그런 농민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또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는데요. 인삼, 담배, 채소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 시장에 파는 사람들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면서 장시가 발달하게 되었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부상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서요,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는데요. 전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되돌아보기 위해서 책을 썼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방금과 같이 노력을 했다면 조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조정에서는 먼저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늘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때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했었죠. 이래서 세금 제도를 좀 고쳐줌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그런 노력에서 대동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특산물을 내야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었어요.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더 많은 양을 내야 했던 적도 있었고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데 내야 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배, 무명, 돈으로 대신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죠. 그 결과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들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부상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광해군은 동의보감을 보급합니다. 이 동의보감은 우리 땅에서 자라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이런 약초를 소개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한 그런 의학서였습니다. 허준이 선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되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궁궐이나 사고를 다시 지었으며 성벽을 보수하는 등 국방을 위해서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고는 조선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책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졌고 일본에 의해 조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 발전에 많은 힘을 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를 완전히 단절시켰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들어섰던 정권은 조선과의 국교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조선인 포로를 다시 데려오는 조건으로 국교를 다시 맺었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라는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해서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통신사.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효종의 북벌론인데요. 병자호란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선은 청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이에 따라 청을 정벌해서 이 치욕을 씻자는 북벌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병자호란 이후 청의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효종은 북벌을 준비합니다. 효종은 송시열 등과 함께 군사력을 기르고 성과 무기를 정비하였죠. 하지만 북벌은 추진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이 중국 대륙을 장악한 뒤에 국력이 너무 세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을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이 북벌을 준비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지게 되었죠. 또 이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벌은 실천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지금도 문제지만 조선시대 때도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들어와가지고 조선 사람들과 종종 충돌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숙종 때 안영복이라는 사람은 울릉도와 독도에 자꾸 찾아오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서는요, 울릉도에 자꾸 일본 어민들이 침입을 하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주해서 살도록 장려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관청을 설치해서 관리를 파견했고요. 독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죠. 16세기의 팔도 총도, 그리고 18세기의 동국 여지도를 보면 이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어김없이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일단은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전란의 극복 소단원의 정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